사실 아웃사이더의 염세적인 관념이 곧 잔인성과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주에 대한 아웃사이더의 관념에는 다른 양상이 있다. 그것은 잔인한 강제 수용소의 지력과는 아주 정반대의 비참과 고통의 세계인 것이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블레이크의 예언서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서정적인 내기의 자들을 처음 읽을 때 처음 얻는 주요한 인상은 큰 방대한 고난과 비참의 묘사이다. 다음과 같은 이런 귀절들이 흔히 있다. 유령은 거대한 상자에서 녹은 새를 애니타몬의 손발에 퍼부을 때 그의 무서운 노력에 울었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쉴 새 없이 지저대거나 통곡하며 고뇌에 몸부림친다.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블레이크의 고통에 대한 강조의 기본적인 동기는 세디즘이 아니라 지옥의 개념을 강조하려는 아웃사이더의 의도임이 명백하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통해서 의식의 강화를 얻으려고 했을 뿐이며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시대적 이류성에 대하여 반항하는 아웃사이더의 반발인 것이다. 이 예언서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블레이크의 달 속의 섬을 읽은 직후에 그것들의 책장을 넘겨야 한다. 이 작품은 우매한 사교계의 여자들이 떠들어대고 꼴보기 싫은 지성적인 사나이들이 근사하게 되어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그의 시절의 상류사회의 응접실에 관해서 쓴 풍자소설의 단편인 것이다. 사람들은 왜 아웃사이드가 고통이라는 생각에 도달함으로써 위안을 느끼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은 현실의 접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웃사이드는 지옥의 개념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식을 높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가장 깊은 인식은 그의 의식이 높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무정하다는 생각은 사람이 평범에 의하여 압도당해 왔을 땐 하나의 위안인 것이다. 현대 예술에 있어 긴장과 괴로움의 관념의 우세는 의심할 나위 없이 이 기본적인 아웃사이드 의식에 힘입고 있는 것이리라. 포크너와 사르트르의 소설에는 침침한 분위기가 있으며 알반 베르크와 같은 작곡가의 음악에는 또는 피카소나 앨런스트나 브라크와 같은 사람들의 회화의 대부분에는 긴장이 있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 모든 아웃사이드 예술과 문학은 일종의 광정애의 경향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지옥의 불 사이를 걸어 나갈 때 천사들에게는 가책과 광정처럼 보이는 신선의 향락에 기꺼워했노라고. 이 경향을 태폐적이라고 규정짓기는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사실은 바르비스의 아웃사이더, 바르비스의 주인공이 그의 나나를 옆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벽의 구멍을 통하여 엿보면서 지냈다는 것이 회상될 것이다. 초기적 단계의 아웃사이더는 천국보다 지옥을 더 쉽사리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초정심보다 광정을 더 쉽사리 이해하는 것이다. 이 천재적인 사람들의 초정심이란 궁극적으로는 그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정심인 것이지만 그에게는 부르주아의 정심이란 늪의 심체가 진정한 정적이거나 평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정심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밖의 다른 정심을 알고 있지는 않다. 지옥의 개념은 그것이 천국의 개념을 가리키는 한에 있어서만 중요하다.
광증의 개념도 단지 그것이 조정심을 향한 일보이기 때문에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의 제1부는 주로 천국과 조정심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관계하리라. 그러나 그보다 앞서 명백히 되어야 할 약간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 첫째의 문제점은 실존 철학의 진정한 의미, 아웃사이드가 그것에 집착해 있는 의미의 문제이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르쳤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엘리야의 저의 생명을 가져가소서. 오 주여, 왜냐하면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사옵기에 와 같은 것 말이다. 아웃사이드는 사람들이란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것임을,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다. 성년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성숙기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기들의 경험에서 그 미묘한 본질을 짜내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사람들이 있긴 하다. 위대한 시인과 예술가 말이다. 베토벤의 마지막 사중주곡은 50년의 누적된 경험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무한히 계속하지는 못했을 이유, 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여전히 저 위대한 음악의 작곡을 계속하지 못했을 이유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사람 이상이며 그의 유일무이한 사람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죽음의 날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계속했다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실존 철학의 본질인 것이다. 철학이란 우주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 철학이란 가장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웃사이드의 기준에 의해서 말이다. 이런 따위의 발전에 의해 알맞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뿐인 것이다. 그것은 유별난 성실성을 요구한다. 현대 작가들 사이에선 예이처, 앙드레 지드, 라이너 마리아, 릴켈과 이러한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릴켈은 실존주의 시인의 척도에서 보다 면밀한 주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릴켈의 일생은 그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패자였다는 이유로 해서 특히 흥미롭다. 예이츠와 지드는 다같이 알맞을 정도로 성취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릴켈은 한 번도 자기의 발판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외로웠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지 못했다. 아마도 사람들이 릴켈을 읽으면서 처음 느끼는 감동은 그가 너무나도 민감하다는 점이리라. 사람들이 엘리어트나 해밍웨이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은 강인성은 그에겐 하나도 없다. 길버트가 풍자했을 법한 종류의 위인이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묘사에 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 것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